네, 여야 사이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정책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추경 편성, 상법 개정,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 등등인데요. 지금부터 여야 정책위 의장 차례로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으로 갑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진성준입니다. 정책 현안 여쭤보기 전에 탄핵 심판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의장님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예, 오래 기다려왔는데 다소 늦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제라도 선고일이 잡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사실관계나 또 그 중대성 또 법리로 볼 때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파면 선고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대 0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아무튼 그럼 선고까지 그 민주당 의원들은 그 국회에서 계속 비상대기 상태로 있는 겁니까? 예. 뭐 그 과정에서 별 일이 없겠습니다만 혹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 경내에서 비상대기하고 있고요. 네네. 또 광장에는 천막 당사를 설치해 가지고 있는데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광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 현안에 대한 좀 입장 여쭤보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했는데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우선 한덕수 대행이 권한 대행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이번 7번째인가 그렇습니다. 네네네. 예, 이 삼권 분립이 엄연한 나라에서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분이 이렇게 그 대행으로 있는 기간을 합치면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7건씩이나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정말로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고 실현할 의지가 있는가 의심스럽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데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핵심적인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윤석열 탄핵 심판이 조기에 결론 나지 않고 장기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경제 불안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탄핵 심판을 빨리 하도록 헌법재판관들을 신속하게 임명해서 완전체를 구성해서 심리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분은 헌법재판관 3인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았잖아요. 이런 경제적 불확실성, 정치적 불확실성을 장기화시켰던 장본인입니다. 그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고 지금도 40여 재판관을 아직까지 임명하지 않은 채 이제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이 무슨 경제적 불확실성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세 번째로 그 자체로도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지배주주에 의해서 아주 불공정하게 또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왔고 이것 때문에 소액주주들이 많은 피해를 봐왔다는 것이 오랜 역사 아닙니까? 이것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금융 전문가들의 이야기고 개미 투자자들의 이야기이고 심지어는 외국의 투자기관이나 금융기관들도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거부해버려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정부나 지금 국민의힘은 자본시장법을 대안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은 말씀 그대로 대기업에만 해당하자는 것이 상장기업에만 해당하게 하자는 것이고 지금까지 문제되어서 불거져 나온 문제들만 규제하자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회사가 주주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주의 이익을 골고루 살피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원칙적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상법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시 병행돼야 될 과제인데 선택적 과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선택할 게 아니라 병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럼 이제 그 국회로 돌아오면 재표결을 시도를 할 거고 여기서도 안 되면 또 다시 발의한다 이런 계획이신가요? 네, 일단 제2표결부터 해야 될 것인데요. 이 상법 개정은 그 당위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도 일부는 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뭐 당론으로 부결에 임하면 통과가 어렵게 되는 것이 현실이죠. 만약 부결되면
다시 추진하는데 이번에도 상법 개정안의 골자가 모두 핵심 내용이 5가지입니다. 네. 그중에 심사가 완료된 2가지 내용만 우선 통과시켰던 거거든요. 주주 충실 의무와 전자주총을 의무화하는 조항인데 그 외에도 뭐 집중 투표제를 실시한다거나 독립이사로 개편한다거나 감사를 확대하는 이런 조치들까지 포함해서 다시 추진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당 의원 이전에 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거부권 행사를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했고 직까지 건다고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복현 원장 이런 행보 그다음에 이후 어떻게 될지가 좀 관심사인데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본인이 그런 정도의 소신을 가지고 있다면 물론 국무위원 참석할 멤버는 아니겠습니다만 정부 내에서 설득했어야죠. 그런데 그냥 이복현 금감원장의 개인 소수 의견에 머물고 말았던 모양이에요. 네네. 그런데 그런 평소의 소신을 다 뒤집은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당장 한덕수 경제부총리만 해도 본인이 쓴 책에도 주주 충실 의무를 선관 의무라고 해가지고 확대해야 된다라고 썼고 네네. 누차 그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해왔어요. 그런데 정부 관료라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전부 깡그리 무시하고 거부권을 행사했으니 참으로 답답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이제 총리고요. 자, 추경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뭐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 추경은 원칙적으로 실시하자라고 하는데 여야가 이견이 없고요. 네. 또 1차 국정협의회 때 추경 실시에 동의하면서 구체적으로 민생회복과 통상대응, 미래산업 지원이라고 하는 3가지 방향과 원칙 속에서 추경을 편성하자라고 하는 데까지 다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언제 추경을 할 거냐, 또 규모는 얼마로 할 거냐, 또 구체적인 내역은 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여야 간의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네. 또 정부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 실무 협의를 진행하자면 정부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으니 정부가 생각하는 시기 또 규모 또 세부 내역을 먼저 초안이라도 내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걸 계속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오죽하면 3차 국정협의회에서는 정부가 3월 말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라라고까지 요구했어요. 의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추경 한 10조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산불 재난 대응, 인공지능, 통상 분야로 한정을 했잖아요. 이 입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민생 회복 조치 같은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산불이라고 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더 시급해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네. 지금 우리 경제가 산불뿐만이 아니고 오랫동안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 경제 성장률은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심지어 0%대 성장에 그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최소한의 경기 방어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절실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기 방어 기능들은 전부 다 포기해버리고 종래 얘기하던 그야말로 언발에 오줌 누기식 추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그 추경 규모도 문제고 세부 내역은 아직 뭐 받아보지도 못했습니다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모르는데 국회가 동의해주면 편성해서 제출하겠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무책임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단계별로 가자. 그러니까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 3가지 그 내용의 추경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각 당이 요구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종합을 해서 나중에 처리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던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엉뚱한 주장이라는 거예요. 왜 추경을 하자 했느냐. 저희 민주당은 넉 달 동안 추경을 주장해 왔는데 최소한의 경기 방어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 경기 방어의 핵심은 소비가 너무 부진해서 골목 경제가 다 무너지고 자영업자를 비롯해서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소비 진작 조치를 포함한 경기 방어용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어요. 정부나 다른 전문가들도 이거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건 다 빼고 다른 걸 하자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이를테면 어문 다리를 긁고 있는 거죠. 남의 다리를. 그래요. 그 예비비 공방이 좀 있었는데 이 문제는 정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잠복해 있는 겁니까? 글쎄요. 저 국민의힘이 뭐 우선 정부가 내놓은 것을 처리하자라고 하는데 그 정부가 내놓겠다고 하는 10조짜리 추경 안에 예비비가 들어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으면 예비비 주장은
뭐 과도하다고 생각해서 접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예비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산불 대응 등에 필요하다면 정말 그 사업 항목으로 잡아내면 됩니다. 예. 산불 대책에 어떤 항목에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출해야 옳지요. 그거는 추산하지 못한 채 뭉뚱그려가지고 예비비에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예비비는 지금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으로도 충분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하다면 굳이 예비비 얘기하지 말고 추경 편성할 때 별도 항목으로 잡아라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지금 이제 뭐 연금법은 그러니까 공포가 됐고요. 구조개혁 부분인데 어떻게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예, 저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해서 그 구조개혁 논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연금개혁 특위를 만든 것이고요. 네. 뭐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해서 퇴직연금, 직역연금까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구조개혁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